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IS실 염지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게임 산업을 주제로 KR 웹캐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자이신 김승범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게임 산업 관련해서 먼저 제목이 독특합니다. 크레딧 시장의 퀘스트를 해결해 나가는 게임 산업. 퀘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이실까요? 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퀘스트는 일종의 임무입니다. 달성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죠. 즉, 크레딧 시장에서도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측면에서 나아간 것인지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게임 산업은 별도의 평가 방법론이 없어서 코포레이트 서비스 방법론을 준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평가 항목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시죠? 네, 먼저 산업 매력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매력을 평가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게임 산업 하면 역시 규제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게임 산업은 규제와 뗄 수가 없고요. 강제적 셧다운제도 있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요. 작년 5월에는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했고 올해 8월에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점은 산업 매력도 평가의 긍정적인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규제 외에 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시장의 성장성도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게임 산업은 내수 위주, 경기 연동형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많았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글로벌, 한국 시장 가리지 않고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수혜로 오히려 급격히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항목도 짚어주셨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다변화 차원 확장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네,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1차원은 당연히 게임을 라인업을 늘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유일한 다각화 방법이었는데요. 현재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다각화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국내 성공작 게임이 진보화될 때쯤에 해외로 런칭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아예 글로벌, 국내 동시 출시를 하거나 세 번째로는 해외에서 성공한 게임사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상위권 게임사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게임 산업 수출액도 쭉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라인업이나 지역 다각화는 일반 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에 플랫폼 다각화는 좀 생소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플랫폼은 결국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PC, 모바일, 콘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국내 PC 게임 원조격인 리니지를 모바일로 이식한 리니지 M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전환은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분명히 유사한 게임이긴 하지만 기기별로 유저의 풀이 다르기 때문에 게임 콘텐츠의 수명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정거래처, 즉 유저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게임에는 딱히 진입이나 이탈의 장벽이 없고 유저를 락인시킬 수 있는 장치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두 가지 형태로 대응을 하면서 충성도 높은 유저군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주요 IP 확장입니다. 하나의 게임이 성공을 하면 세계관, 내러티브 등을 유지를 하면서 시리즈를 냅니다. 드라마로 보면 시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기존의 유저들이 또 몰려들게 되니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저를 끌어오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IP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만화 등의 이야기나 캐릭터를 차용해서 게임으로 변신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기존의 IP가 보유한 팬층을 게임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으니까 유저 기반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무 항목으로 넘어가서 수익성 측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네, 게임 업체는 주력 게임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영업 적자를 지속하다가도 흥행에 성공하면 큰 폭으로 이익 규모가 확대됩니다. 다만 게임이 진부화되면 다시 수익성이 또 저하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위권 업체 중심으로 살펴보면 꾸준히 우수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대략 30% 내외의 영업이익률 유지하고 있는데요. 게임은 한계 비용이 거의 없다 보니 급여 중심의 고정비만 상회하는 매출이 발생해주면 수익성이 크게 제고가 되고 주요 비용들이 지급 수수료 혹은 광고 선전비로 대부분 매출 연동되는 변동비이다 보니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 지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네, 많은 게임 업체들이 예전과 달리 꾸준히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배경에는 이런 비용 구조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한 컨텐츠가 있으면 게임 업체는 대부분 현금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 현금을 어디에 쓸지 계속 축적을 해나갈지 트랙 레코드가 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왼쪽 그래프 보시면 업계 현금성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업체가 순현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금이 쌓이면 어디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대규모 M&A 활용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는 재무 안정성을 저하시켜서 신용평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산업을 보게 되면 기존의 이제 컨텐츠 수익성이 높아서 자체적으로 빠르게 인수금융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피인수 대상이 게임 업체라면 이 업체들도 대부분 순현금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인수했을 때의 재무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업체들이 기존에 지분 투자를 많이 해둔 상태여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유동하면서 대규모 M&A로 발생되는 재무 부담 확대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 기업 대비해서는 M&A 발생 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신용평가 관점에서 게임 산업이 과거 대비 어떤 점으로 긍정적으로, 어떤 점들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업체가 크레딧 시장에서는 신입과 같다 보니 신용등급과 관련한 시장에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급군별로 게임 업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투자 등급인 트리플 B급 정도라면 성공한 컨텐츠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컨텐츠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져다 주고 현금 축적 기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A급으로 올라서려면 최소한의 포트폴리오 효과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포트폴리오는 게임 라인업이든 지역 다각화든 플랫폼 다변화든 일정 수준 구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뭔가 단일 게임, 하나의 지역, 단일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체라면 A급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AA 급은 다변화 효과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게임 라인업 두세 개만 있거나 주요 지역 두세 개만 있거나 이런 형태의 게임 업체는 이제 AA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제 수익 창출력이 당연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거고 재무 완충력도 최고 수준일 경우에 AA 급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게임 업체들이 많은데요. 신용등급 점프도 가능할 것인지란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최근 실적 그래프를 옆에 보시면 급성장한 게임 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따라서 매출은 늘어나긴 할 텐데 재무 안정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업체는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이런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즉, 신용등급 상승의 발목을 잡는 이제 재무부담 이슈가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 대비 작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성장 패스를 따라서 꽤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2020년 넷마블, 그리고 올해 컴투스와 펄어비스 등 공모 회사채 시장에 대비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지분 이석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회사채 발행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게임사는 상장사입니다. 그렇다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고 추가적인 증자는 피하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M&A 이슈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중소형 게임사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보유 현금 내에서 대부분 M&A 자금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게임 업체들이 거대화됐고 조 단위 이상의 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장기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회사채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게임 업계가 여전히 넘어야 할 이슈들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인건비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올해 상반기에 인건비 상승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전 직원 연봉을 한 800만 원부터 혹은 2천만 원까지 인상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플랫폼 업체 쪽에서 나타난 개발 인력 수요 확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인건비 인상으로 게임 업체들의 당장의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 보시면 상반기에 업계 합산 영업이익률이 조금 저하된 게 보이실 거고요.
다만 이미 전반적인 수익성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감내할 체력이 있다고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대형사들 얘기고요. 중소형 게임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영업 적자인 업체들도 연봉 인상에 동참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게임이 흥행하지 못하면 수익이 많이 떨어지면서 위험할 수 있죠. 결국은 업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과도한 과금 유도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지속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새로운 게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게임에서 봤던 과도한 과금 유도 시스템이 그대로 정착돼 있으면 굉장히 허탈하겠죠. 이제 NC소프트에서 올해 8월 말 정도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충전하는 시스템, 아이템 뽑는 시스템 이런 게 다 과거 게임에서 그대로 있었던 거를 유지를 하면서 고과금을 유도를 했고 분노한 유저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그래프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크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에는 또 과금 시스템의 아이템을 그냥 돈 주고 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치 카지노처럼 랜덤화돼 있어서 심지어는 사행성 조장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게 지속되면 규제 확대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충성도 높았던 이제 유저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게임사 손해로 돌아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향후에는 지금처럼 이제 소수의 헤비한 유저로부터 고과금을 유도하는 방식보다는 해외 이제 캐주얼 게임처럼 다수의 유저로부터 소액 결제를 유도를 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월 정액제 혹은 기존 지금도 쓰고 있는 광고나 구독제 등 뭔가 다른 과금 방식을 다양하게 정착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판호 이슈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에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중국에서 한한령 이후에 게임 판호 발급된 것이 우리나라는 3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게임은 계속 판호를 받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상적인 경쟁이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중국에서는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를 좀 강화하고 있고 경제참고보에서는 게임이 이제 정신적 아편이다라는 이제 발언까지 나온 걸 보면은 게임 산업을 중국에서 계속 행하는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력적인 건 맞는데 당분간은 이런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다른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한국 게임이 서구권에서 통한다는 것을 여러 게임들이 입증을 해줬습니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나 컴투스의 서머너 주어 등은 아시아권보다 오히려 서구권 매출 비중이 높고요.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글로벌 히트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와주었으면 하는 게임이 있으실까요? 네, 결국은 다양성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일 텐데 일단 MMORPG, 특히 모바일이죠. 이쪽 이외의 게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상위권에 MMORPG가 아닌 피파 온라인, 카트라이더, 쿠키런 킹덤 등 다양한 장르 게임이 많습니다. 코어 유저 말고도 유저 기반을 점차 확대하려면 게임 자체도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MORPG 이외 게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도 좀 트리플 A급 게임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는 영화로 치자면 블록버스터급, 즉 개발비가 굉장히 수천억씩 많이 들어가고 개발 기간도 장기간이 되는 그런 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화식으로 연출이 게임 안에 들어가고 대규모 배우나 성우를 섭외하고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돼 있고 화려한 그래픽을 갖추고 있는 등 굉장히 요구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스토리나 서사적인 완결성까지 요구를 하는 좀 약간 종합 예술적인 성격을 추구하는 게임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국내 게임 업체들이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많이 했는데 예술적인 게임을 많이 못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 쪽에서는 기생충처럼 오스카 수상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 산업 쪽에서도 올해의 게임 수상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 게임 산업 위상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고 문화 수출을 통해서 한류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해외 트리플 A급 게임을 잘 보면은 각국의 랜드마크를 게임 내에 아주 실감나게 재현을 해내거나 문화를 곳곳에 심어서 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러운 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기존까지는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제작 역량을 갖춘 회사가 다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의 수익에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현재부터는 이제 도전 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트리플 A급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게임 산업에 대한 신용평가 관점에서의 위상 변화,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